제재로 북한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라는 정의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이미 전에 허물어진 지가 옛날이에요. 북한 경제라고 말하는 경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아시겠지만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는 거는 결국 국가가 주도가 돼가지고 결국은 국가가 예산을 떨고서 그 예산 집행을 통해서 계획분을 줘서 그 계획대로 자기네가 받아하는 과제만 수행을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북한 경제라는 게. 그게 사회주의 경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미 전에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다 깨졌어요. 예. 그러니까 중앙집권제 원칙에서 이 중앙이 각 지방에다가 이 인프라는 다 구축이 돼 있거든요. 아무튼 뭐 건물이 호주라든 작든 크든 간에 북한은 지방공업이라고 해서 이미 전에 지방공업에 지방마다 이 모든 공장들이 다 있어요. 뭐 장공장, 신발공장 이런 이 경제 인프라는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제대로 안 돌아간 지가 옛날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북한이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그런 패닉 상태에서 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암시장이죠. 한마디로 해서 암시장.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구축을 해놓은 암시장이 점점 팽자해서 커져가지고 결국은 그게 국가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경제, 일명 북한식 시장경제라는 게 그걸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급적으로 내수경제를 통해 가지고 생산을 못해. 예. 그러니까 거의 유통을 통해서 중국에서 모든 상품들을 들여다가 장마당이라는 곳에 다시 말해서 시장이라는 곳에서 그거를 팔고 사고 하면서 그 다음에 경제가 형성이 되는 이게 북한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서 뭐 내수경제 살린다 뭐이다 해가지고 일부 지역 자치제 형태로 해서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공장이나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단기간에 책임을 져서 예, 독자적인 무역을 해. 무역이라는 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밖에 없어요. 거의나 중국인데 예, 중국한테 뭐 원자재를 받아다가 뭐 합영 사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협업을 해서 생산 공장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현재 북한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구멍수, 다시 말해서 경제에서 돈이 나오는 구멍수는 국내적으로는 장마당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장, 예, 이 장마당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거의나 연명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갔죠. 북한 당국이 원래 북한의 헌법상 이 개인의 상적 거래는 안 된다, 금기시돼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걸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장마당이라 현재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시장이라는 이 바운다리를 다 북한이 인위적으로 다 없앴다. 그러면 다시 기아가 오고 집단 화사 사태가 또 벌어지고 그리고 최근 보게 되면은 뭐 이제 99년도 막 90년대죠. 90년대 뭐 몇백만이 굶어 죽은 그 아픔을 겪은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그 사이에 세대가 바뀌고 뭐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리 철통같이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서 그 틈새를 통해서 뭐 K-팝도 들어오고 뭐 K-문화도 여러 가지 외부 소식들 다 들어와서 그걸 인지한 북한 주민들이에요. 아마 이번에 다시 그 고난의 행군과 같은 집단 화사 사태가 일어났다 하게 되면 뭐 내 생각인데 아마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건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북한 경제라는 거는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상당히 심해졌고 그 시장 활동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는 제한된 그런 제한된 그런 구역에서만 장사를 하는데 미천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벌게 돼 있고 미천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아둥바둥해야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서 지금 보세요. 보면은 뭐 금연제도 그 다음에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카드도 쓰게 하고 휴대폰으로도 결제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건 돈이 전혀 없으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현재 우리 유튜브나 이런 그 일부 SNS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평양에 보이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두산 자동차 연합회사라고 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니까 중국의 그 전기차들 몽땅 다 지사 같은 걸 평양에다 만들어가지고 지네가 만든 것처럼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중국하고 있다 승인이 돼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예전에 있었던 그 평화 자동차 공장이 우리 현대차잖아요. 그 통일교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북한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자동차의 재원 자체도 현대예요. 근데 그것처럼 해가지고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협업을 해갖고 중국 당국이 아니겠죠. 이 중국의 전기차 회사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북한에다가 마두산 자동차 연합회사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처럼 똑같이 전시장 해가지고 차를 팔고 있어요 지금. 이 돈이 없는 나라에서 그게 가능해요? 보셨겠지만 그건
그건 아마 AI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외제차들이 각 차종이 다 있어요, 북한에. 평양에 돌아다니는 게. 예, 그게 베이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그 평양의 그런 국지적인 현상인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예, 그거는 이자처럼 불균형적이고 불규칙적인 그 시장 활동을 통해서 각지로 돈을 긁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거신을 하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살살살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뇌물을 통해서 이 지배층들을 좀 뭔가 이렇게 자기 편에 만드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역시 못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 살고 절대 다수 북한 주민들이 지방에서는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중국과의 비공식 교역이나 장마당 경제가 큰 몫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장마당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각 지역에 퍼져 있는 분포되어 있는 장마당은 중국이 없으면은 문을 닫아요. 예. 뭐 그 다음엔 결국은 내수 경제를 좀 살려가지고 이 자생력을 가지고 북한이 김정은이 일단은 이미테이션이죠. 프로페셔널 하니까 북한도 그 과자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새우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자 있잖아요. 그 봉지를 그대로 본따가지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새우 과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그거를 시장에 유통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시장까지 운영이 안 되게 되면 또다시 아사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내수 경제를 조금 살리고, 참 북한 주민들도 이게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죠. 중국하고 유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힘으로 뭔가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예, 해가지고 뭐 원자재만 중국에서 들여다가 그 다음엔 북한이 이미 전에 공장들은 많으니까 거기서 만든 걸 시장에다 내다 팔고 그것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김정은도 그건 보면 신발 만들어라 뭐하라 해가지고 아무리 제재를 해, 국내 내수 경제를 살리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 왔다 갔다 하기도 했던데, 중국은 그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중국하고 끊기나 했더니 끊길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만강, 압록강, 삼천리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하고 맞닿아 있어요, 북한이. 동북 삼성인데 거의. 그러니까 동북 삼성 사람들은 역으로 북한 시장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물론 개인이지만 이게 중국의 개인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도 이 바이어들인 거예요. 개인 장사꾼이지만은 돈도 그만큼 갖고 그 사람들이 북한에 물건을 내보내고 역으로 북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 많아요. 자시라든가 약초라든가 무슨 개구리라든가 해삼이라든가 별의별 걸 다 가져가거든요. 보따리 장사로. 예, 그런 거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밀착하고의 이런 밀착된 그런 밀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북한이 또 혼돈이 오죠. 아직까지도 장마당뿐이 아니라 이 북중 간의 밀매업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양반들이 많다는 거죠. 예, 간부들도 보이부나 통제기관 자체도 그런 밀수업자들을 단속하고 통제해가지고 그네들한테서 와이를 받아먹고 사는 거지, 이게 일산 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공개가 많이 안 됐는데 북중 간에 이미 전에 아마 1990년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버터무역, 예, 해상무역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소해상에서는 북한 선박들이 여러 가지 어족들을 잡아가지고 중국으로 직접 가서 공해상에서 중국 상선하고 만나가지고 그걸 줘가지고 그 다음에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무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밀수밀매는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북중 간의 교역이나 밀수밀매는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중국 당국이 아닌 중국 그 상인들이 그걸 없애지도 않아요. 북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북한은 내수 시장으로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보시나요? 조금 자리를 잡았죠. 그 과정에 결국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중국 상품을 들여다가 유통을 시켰다면 이제는 자국 상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장 점유를 했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질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북한에도 각종이 다 생겼고, 예, 이런 상품이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질도 좀 올라가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뭐냐면은 그건 극부적으로 그 내수경제 현재 좀 돌아간다고 하는 내수경제 가지고 북한 주민들 2,400만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평파성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모습 하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평양의 모습이에요. 대놓고 공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그건 다
국부적으로 평양에서만 벌어졌던 일들을 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거지 거기 북한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현혹되지 말길 바래요. 어떤 분들은 평양의 모습만 보고 북한이 야 잘 산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네, 지방은 여전히 그 정말 그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수 경제 가지고 버틴다는 것도 평양만 버티지 결국은 지방은 여전히 아직도 전량 세대가 있고 아사자가 나타나고 뭐 이렇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우익어해서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아빠가 평양에 출장 간다 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왜 그냥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도 아빠가 평양에 출장을 가면 평양 시내에서는 빵집에서 빵을 팔았어요. 그래서 평양빵이라 근데 그 평양빵이라는 카스테라도 있었고 우리처럼 메론빵 같은 거, 서버로 같은 거 이게 비슷한 그런 빵들 이런 것들이 평양에서는 시중에서 팔고 있었거든. 그러면 지방 사람들이 그걸 가서 1인이 들어가서 하는데도 한 10그릇씩 돼요. 10그릇 사가지고 한 그릇만 자기가 먹고 나머지 9그릇은 이 종이에다 싸가지고 그걸 배낭에다 넣고 지역에 가져와서 집에 데려와서 애들한테 먹이고. 그러니까 아빠가 평양 갔다 왔다면 딱 마치 우리 외국 여행 갔다 와서 부모님한테 선물 사지 애들한테 선물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차이가 심해요. 근데 여전히 그건 똑같아요. 일부 그 유통 과정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좀 활발해져서 평양 상품들을 지방에다 내보내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평양 시장에서 팔고 있던 가격을 가지고 지방에서 내다 팔면 안 팔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 가격이 맞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예를 들면 우리 뭐 명품 백이 뭐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100만 원짜리 갖다가 거기 지방의 어느 구석에 정말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그걸 100만 원에 살아가면 살 사람이 없는 거. 구매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나 버티고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 북한의 특정적인 그런 독재 시스템.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극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뭔가 반대하거나 민주주의를 지향해서 뭔가 투쟁이 벌어지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요소가 보이면은 때려서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잠재우고 마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굶어 죽어도 할 소리 없고 맨날 배고파도 할 소리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 구조가 흔들리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중국 변수나 외화 수급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북한에 외화가 유입돼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위안화가 뭐 한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전역에서 뭐 예전에 뭐 제가 있을 때 이때 2008년, 2009년 이때만 해도 역시 절대다수 달러가 완전히 시세를 장악을 하고 이 달러가 가장 가치의 화폐로 이렇게 규정돼가지고 저마다 달러 하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돈이 위안화가 그때 당시 중국도 역시 만만치 않게 뭐 물품이 유통되고 뭐하고 하고 했지만 위안화를 통화로 해서 쓸 수 있는 지역이 북중 접경 일대밖에 없었어요. 중국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내륙 쪽에 와서 시장이나 뭐 이게 뭔가 상품을 살 때 뭐 식당에 들어가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개인이 외화를 못 쓰게 했는데 이렇게 외화가 막 유통되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를 내놓게 되면 이걸 통하지 않아요. 이건 못 써.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위안화가 뭐 100% 지금 퍼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아무 데 가서도 위안화를 내놓게 되면 그걸 북한 돈으로 환산을 해서 위안화 12안이면 북한 돈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계산을 해서 음식도 사 먹고 뭐 상품도 사고 이런다고 해요. 근데 이런 구조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위안화나 달러나 엔화가 북한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북한이 망할까요? 근데 절대 망하지 않는 거죠. 이미 전 사람들은 자국 내 통화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진 지가 옛날이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북대기라고 해요. 북대기. 북한 돈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예금을 은행권에다 예금하는 것도 일단 제한적이고 북한은 그런 짓을 했다간 어느 순간에 다 띄울지 모르기 때문에 몽땅 다 중국 위안화 아니면은 달러나 엔화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사상을 하거나 감춰놓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북한의 현재 사회 구조를 결정적으로 흔들 수 있는 계기라는 거는 역시 제재를 좀 또 강화해서 일단 중국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북한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이거를? 못 해요. 중국 당국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도 그 압록강 두만강 삼천리 구간의 개인적인 상거래 밀수밀매 거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래서 중국도 그쪽에다가 그 북중 접견 지역에다가 군대도 풀고 하고 해서 좀 일종의 완촌지대로 이렇게 막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들여와야지만 이 동북 삼선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나니 거의 폭리를 하고 벌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외화 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냐 없냐 할 때는 절대 없다는 거죠. 경제 악화는 결국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도 균열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클까요? 일단 경제 악화가 점점 심해져도 북한 체제는 그냥 전립합니다. 김정은이는 안 죽어요. 다시 뭐 이미 전에처럼 집단적으로 뭐 정말 다시 그냥 아사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사자가 나오고 뭐하고 해서 패닉 상태가 오기 전에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한번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와 또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대처를 한 거예요. 다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고, 일단 그래 만약 아사자가 많이 생겼다고 해도 국부적으로 막 이렇게 분산돼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뭐 옛날 같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 정권의 군간을 흔드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김정은 자체는 결국 뭡니까? 그거가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하면 저도 답을 못해요. 뭐 일단 진짜 어느 나라가 됐든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미국이 선제 타격해가지고 이번에 이란처럼 뭐 이렇게 해서 죽이든가, 일단은 뭐 백두혈통이네 뭐네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이런 거는 정말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의 북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내수 경제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완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장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보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통계를 봐야 되냐면 북한의 그 휴대폰 보급률 같은 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급관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도 휴대전화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6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인데, 알고 보면은 결국은 그 휴대전화 이 기기를 하나 구입하는데도 북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500, $600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거를 내서라도 휴대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 경제 전망은 거렁거렁해요. 뭐 그러다 해서 갑자기 막 좋아지고 그런 건 없는데, 극부적으로 뭐냐면은 극부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이 부를 창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거나, 그 다음에 뭐 무역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외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이 북한 자국 내에서 돈 버는 것보다도 해외에서 돈 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와서 그 다음에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북한의 내부에서 팔고, 그 다음에 북한 내부에서도 우리랑 똑같은 거죠. 동해 바다에 가서 수산물들을 사다가 그냥 옮기는데 결국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벌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일단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북한에서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너무 돈이 있다는 티 냈다가는 또 얻어맞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북한 경제 전망은 일단 어둡죠. 한마디로 어두운데, 이 어두운 그 전망을 어떻게 깰 수가 있냐라는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결국은 이 외부에서의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번 이란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선제 타격을 한다거나 국부 타격을 한다거나, 아무튼 그 현재 최고 저놈이라는 양반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어떤 북한의 변화가 있을지, 뭐 그 다음 시나리오는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40대인데 뭐 그걸 누가 뭐 내일 죽는다 모레 죽는다 알아서 선제 타격 안 해도 병으로 죽는다, 이걸 누가 압니까 솔직히. 러시아가 북한의 종합병원을 착공했습니다. 한층 더 견고한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북러 관계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게 북러 관계는 지금 현재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일단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예전부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보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러시아 아동들, 다시 말해서 학생들도 평양에 와서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수이지만은 북한에 드나드는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갈마지구에다 병원을 세운다. 이 자체는 결국 갈마지구를 북한이 야심차게 앞으로 이 관광산업을 통해서 좀 돈을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첫째 자리에 놓고 이게 갈마 관광지구를 놓고 이게 돈을 벌어보려 하잖아요. 아마 거기서 일부 지분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측일진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곳에 병원을 차린다는 거는 그만큼 수용 능력에 따르는 병원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보게 되면 규모가 상당히 큰 병원을 건설하는 것 같아요. 현재 북한 그 내외
자신의 국가 국력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거기다가 또 병원을 다시 짓고 뭐하고 하느니 차라리 너 지분을 줄게 여기다 건설을 해라. 그 다음에 그 뭐 병원을 운영해서 아마 거기서 뭐 자리세를 받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와 좀 더 보다 군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친밀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역시 그런 걸 보면은 김정은이는 파병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기도 숟가락을 얹은 것 때문에 값을 단단히 받아내려고 하고 있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북한의 포탄 공급 정황을 보고 이 정도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의 간접 참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군사협력은 얼마나 진행된 걸까요? 일단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여도 한마디로 말해서 뭐 참전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저는 북한은 전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북한에서 생산하는 포탄, 뭐 다시 말해서 그 포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내 들어서 이게 단거리 미사일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단거리 무기들은 결국은 재원이 다 러시아란 말이죠. 그러나 러시아가 언제 그걸 계속 생산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북한에 넘겨준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미사일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기를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북한 무기를 거기 가져가서 뭐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 드론에 얻어맞는 수준인데, 그러나 일단 러시아도 장기간의 전쟁을 통해서 역시 무기라든가 폭탄이라든가 화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충당을 북한이 했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 그 인력 지원뿐이 아니라 무기도 이자처럼 뭐 재래식 무기일 수 있겠지만은 이 포탄이라든가 총알, 뭐 솔직히 AK 같은 거는 뭐 공통이잖아요.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말하는 자동포총이라는 거는 그것도 결국 러시아 거예요. 예전 구소련 때 가져온 거기 때문에 두 나라의 여러 가지 그 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무기에도 재원이 똑같은 게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코 러시아도 북한이 참전을 한다 할 때는 마이너리티만이 있는 게 아니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과 푸틴은 각각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둘 다 궁지에 몰렸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러시아도 아무리 뭐 대국이고 뭐고 하지만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뭐 인명 피해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보나 모든 면에서 피해가 크잖아요. 특히 뭐 전쟁이라게 되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죄 없는 국민들이 계속 희생이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감안을 해서 권력을 쥔 자가 어느 정도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냐 하는 과정인데, 푸틴 자체도 같습니다. 이게 북한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도와줌으로 해서 푸틴 자체도 뭐 군이 뭐 와서 그냥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결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마이너스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보탬은 됐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을 활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떨어져서는 못 사는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군사, 기술, 경제, 결국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헌신을 보여줌으로 해서 장차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그 지원을 끌어당기자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속내라고 보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김정은은 향후 핵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보면은 삼지연 지구라든가 갈마 지구, 이게 이 두 가지를 놓고 봐도 대대적인 건설을 해가지고 국제 관광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라는 거는 앞으로 국제 관광 산업을 통해서 돈을 끌어당기겠다는 그런 속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북 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국은 김정은이 노리는 방향이라는 것은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제재 때문에 현재 북한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이 달러를 못 쓰고 있고, 달러라는 통화 자체를 지금 유통이 안 되게끔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듣기로는 다 유로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뭐 중동에 무기를 팔든 뭐하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결국은 유로로 환전을 해서 유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결국은 푸틴에게 모든 것을 헌신을 해서 뭐 일단은 아부아첨을 해가면서라도 러시아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북한의 핵이나 전략자산 무기 같은 거는 역시 러시아의 기술적 재원이 안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러시아 자체도 똑같죠. 북한을 어찌 보면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초성 역할로 일단 쓰고 있지 않을까, 각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현 상황에서 북러 관계에 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항상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라는 거는 일단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중국 때문에 역시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짬바구니에 결국 북한이 있어요. 북한이 있는데 러시아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어루만지거나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않아요. 뭐 이미 전에 뭐 북관계 같은 거는 김일성 시대부터 보게 되면 상당한 채무도 많고 김일성 때부터 빚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하 관계가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은 배척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북한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은 또 어째서 자기가 믿지면서라도 러시아에 도와줘야 할 그런 상호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빠질 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북한이 적극적으로 중국하고 친해지면서 뭐 예전처럼 러시아하고 단절을 한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유엔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보호하는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북한과의 동맹을 대놓고 드러내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건 보게 되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뭐 이번에 이란도 같지만은 그 공동전선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반미 공동전선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과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나라들인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작은 나라지만은 북한까지 그게 동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북한을 자기네가 압력을 가해서 북한을 똑같이 때린다는 거는 그거는 미국을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엔에서도 이번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쪽의 편을 들어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의 관계를 대놓고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을까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이러쿵저러쿵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잖아요. 유엔에서는 일종의 가결권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북한이 아주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봐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인접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북한에게는 일단은 그 보탬이 되면 됐지 그 불리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북러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현재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전쟁이 끝나고 봐야 돼요. 전쟁이 만약 끝났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결국은 뭐 끝을 맺었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 자체도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이 전쟁 피해를 다 복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얼마나 쏟겠어요. 뭐 전쟁이라는 아시다시피 인명 피해뿐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을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통한 뭐 남한하고 원유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북한이란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러시아도 경제적인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전망이고 그리고 북한도 역시 같죠. 러시아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이 관광, 국제관광 산업 같은 걸 활성화시켜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뭐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중국과 러시아는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지 않아도 북한은 뭐냐면은 두 나라를 등거리에서 보면서 중요하게는 지금 인력 파견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중국하고 러시아는 계속 사람을 보내서 일을 시켜서 돈을 벌고 있어요. 북한이. 그걸 또 중국이나 러시아는 또 막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뭐 이미 전에 우리 남북 관계에서도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에 가서 이러고 저러면서 북한 노동력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질이 좋고 직결되고 결석되어 있고 싼 노동력은 북한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북한은 뭐 인건비가 싸잖아요. 질이 좋아요. 또 일은 잘하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러 관계는 아마 전쟁이 끝난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나쁘게는 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러 관계의 밀착이 강해지는 것이 남북 관계에는 악재만 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한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겠죠. 일단 뭐 여러 가지고 상호 관계가 있고 역학 관계가 있고 뭐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일개 국가로서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도 갔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북한하고 지금 사이가 나쁘다고 해도 독자적으로 러시아도 가서 만나고 중국도 가서 만나요. 만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하고 손을 끊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러시아나 중국은 마이동풍이죠. 안 들어요. 북한 말을. 뭐 자기 입장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대놓고 뭐라 왜 한국하고 하냐 이렇게 말 못할 처지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은 일단 앞으로 독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뭐 무역을 하든 뭐라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는 거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북한 내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런 동영상이 지금 북한에 상당히 유포됐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꼭 김정은은 러시아 참전을 보냈던 용사들의 희생과 그 다음에 그런 자기 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기도 전략적으로 국제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뭐 어쨌다 이래 가지고 자기 최고 존엄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그래서 딱 국내적으로는 같죠. 지금 김정은이가 보낸 병사들이 거기서 뭐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영웅적으로 희생됐다고 하는데, 실제 러시아에 가 있는 알고 봤더니 러시아에 파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영상들, 실지고 실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전쟁 모습들을 담은 영상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것이 북한에 유포되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는 순간 완전 실망 정도가 아니겠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보입이라든가 그런 데서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출처를 캐고 또 주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아무리 김정은이가 모든 일을 꼭 미화분식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역시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 진실이 계속 밝혀지는 과정에 북한 주민들도 점점 각성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우리는 현재 우물안의 개구리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소식을 많이 알려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주성입니다. 개인 채널은 계속 쉬고 있고요. 할 타이밍을 못 찾고 있는데 앞으로 역시 북한 소식에 대한 거는 상당수 많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언제든 꼭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북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구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